IMF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할 정도로 실업률이 높아졌고, 칠레가 물론 중남미 국가 중에 최초의 OECD 가입국이죠. 왜 못 사냐? 왜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한국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가 중국에서 많이 중남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중남미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요즘에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 중에서 칠레의 리튬 매장량의 전 세계 1위. 국유화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칠레의 국유화 개념은 다 뺏어서 우리 거야, 나라 거야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정이라고 합니다.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몸으로 칠레에 있던 시기는 만 17년 꼬박 있었죠. 뭐 온라인까지 합치면 만 20년 가까이.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칠레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 동양인 대통령이 있지 않았냐. 후지모리 대통령은 페루죠. 또 카니발 언제 하냐. 브라질이고. 칠레 어디 사셨어요? 산티아고.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그 순례길은 스페인이고. 중남미 열정의 나라, 뭐 흥이 많고 맨날 놀고 먹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치안이 안 좋다, 못 산다 이런 여러 얘기 하시는데,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다면 어떻게 거기 사람이 살겠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고, 386 세대들의 경우에는 아이엔데와 피노체트 그런 데 주로 관심이 많으시고,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뭐 리튬 트라이앵글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칠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EU, 미국 30개국 이상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FTA를 그렇게 많이 체결한 이유가 국가의 제조업이 많지 않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소비재를 거의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2004년에 칠레에 갔을 때 그때 칠레에서 에이펙 회담이 열렸습니다. 제가 칠레에서는 본의 아니게 경제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많이 가야만 했던 이유는 주 관심사가 경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 중국, 일본과의 무역 수치를 비교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나라든가를 그들도 계속 고민을 해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중남미는 떠오르는 중남미였어요. 늘 떠오르기만 하죠. 중남미가 자원의 보고도 하는 얘기는 몇십 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리튬이 중요한데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아마 저를 여기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보면 일단 관심이 많이 없어요. 중남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있어도 단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다거나, 중남미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데 이제 흔히들 중남미 나라는 어떤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중남미와 카리브 해지역을 포함해서 33개국이 존재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아가야 되겠죠. 칠레는 저에게 어떤 애증의 나라죠. 이제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칠레에 갔을 때, 그때가 이제 한국과 칠레 FTA가 발효된 해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아시아권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제가 그때 스타디 그룹 아시아라는 동아리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칠레에는 동아리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서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봤고, 여러 실험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저를 발견한 곳이 칠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초청 교수라든가 교환 교수가 아니고 정말 그들과 같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밥벌이 하는 게 눅눅하진 않겠죠. 또 동양인이 거의 없고, 칠레에는 저희 학교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일한 아시아인 교수였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극복하는 재미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레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나라가 길고, 왼쪽은 태평양, 오른쪽은 안데스 산맥, 북쪽은 사막, 남쪽은 빙하. 이래서 지리적으로 칠레 내부를 여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국민의 한 80% 가까이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들이 산티아고, 칠레 수도에 모여 사는데, 일단 나라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인프라를 골고루 설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방 도시에 살면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고, 나라가 그렇게 긴데 비해서 인구수는 약 1900만 명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에 소수가 분산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프라를 다 구축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아무래도 산티아고에 다 모여 있으니까 산티아고에서 칠레, 산티아고가 칠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티아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죠. 결국은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생활을 찾아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 도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무허가 판자촌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들게 되고 칠레는 밀턴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의 모범생이라고 부를 만큼 신자유주의 실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경쟁 체제라는 것이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뭐 전 세상이 그렇겠지만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상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떤 유리천장을 뚫기가 물론 한국도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유경쟁 체제에 돌입하니까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칠레 상황은 어렵습니다. 또 이제 흔히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좌냐 우냐 이런 걸 물으시는데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의 좌우 개념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좌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처럼 공산주의와 어떤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로 분리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재 중국에서 많이 중남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중남미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는데 중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침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현재 칠레 대통령은 젊은 30대 보리치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제 공산당이지만 약간 사회주의 개념에 더 가까운 부의 분배를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분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는 이 2020년 3월부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그래서 시위의 결과로 헌법을 새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이 아니라 새로. 그 헌법이 이제 피노체트 군사 정부 시절에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었기 때문에 자유경쟁 체제가 빈부격차를 더 야기했고 그런 불만이 더 쌓이고 쌓여서 시위가 발발했고 헌법을 새로 써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올해 투표 결과 또 그게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다시 위원회를 결성해서 헌법을 또 새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실 칠레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칠레는 정말 전 세계적인 구리 수출국이죠. 요즘에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 중에서 칠레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1위, 생산량이 전 세계 2위. 그래서 광물 수출국이고 그 외에도 한국에서 와인 유명하잖아요. 뭐 와인, 연어, 홍어,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칠레산 블루베리 뭐 얼마나 많이 보이나요? 또 칠레산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와 있고 농산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칠레가 물론 중남미 국가 중에 최초의 OECD 가입국이죠.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런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못 사냐? 왜 잘 살지 못하냐? 왜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저는 그런 고민을 칠레에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새마을 정신이라든가 뭐 한국의 교육열이라든가 전파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국학 논문대회를 할 때 어떤 학생이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논문을 써서 상을 탄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도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그 학생의 논문을 보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부의 분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이라든가 재정력에서 자국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외국의 투자로 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칠레는 모든 뭐 수도요금, 전기, 가스가 다 외국 회사예요. 또 국민연금도 한국식의 국민연금은 아예 없고 다 외국 연금 회사들이 투자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철저한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지 않고 물론 이제 칠레가 OECD 국가에 가입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만큼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빵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싼 빵부터 비싼 빵 그리고 빵에 무엇을 넣어 먹느냐가 결국은 빈부격차를 보여주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빵만 먹기도 하고 한국은 보통 지하철역에서 아침에 김밥 많이 팔잖아요. 칠레에 가보시면 지하철역에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샌드위치 많이 팔아요. 싼 빵에 버터인지 마가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에다가 치즈 한 쪽 넣고 파는 거예요. 햄보다는 그나마 싸니까. 저도 이제 그걸 가끔 너무 배고플 때 사 먹으면 내가 이걸 왜 내 돈 주고 사 먹지?
먹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먹는 거 하면 당연히 탄수화물 소비가 높아지겠죠. 넣어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부자들은 칠레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몸이 날씬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야채 많이 먹고. 저는 칠레에서 칠레처럼 다이어트하기 좋은 나라도 없는데 왜 뚱뚱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보면 양이 많고 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인데, 부자들은 빵도 좋은 빵을 먹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넣어 먹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빵만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고기류도 많이 먹고.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빵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도 꽤 있죠. 단순히 먹을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서 빈부격차 얘기하거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러면 한국을 몰라서 그런다 막 양극화 현상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칠레에서 극빈층은 정말 흙바닥에 침대만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칠레 친구와 기생충 본 얘기를 어디에선가 했는데, 식구들이 그래도 방 한 칸씩 있고 뭔가 TV도 있고 뭔가 갖추어 놓고 있고 하니까 이제 칠레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못 사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칠레에서는 빈부격차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예 꿈을 꾸지 않죠. 교육 자체가 너무 다르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은 교과서도 다르고 뭔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태생적인 차이가 크고, 보통 우리가 빈부격차 얘기할 때 지니 인덱스를 보면 한국이 뭐 3.8 이 정도인가요? 중남미 평균이 4.5예요. 칠레도 그 언저리,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뭐 5를 넘고.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번 가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엘리트층은 식민 시기부터 이어온 그룹이고, 그 이후에 유럽 이민들이 들어가면서 자본과 함께 어떤 엘리트층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은 산업발전 시기에 뭐 고시도 있었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요즘은 더 어려워졌지만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에는 그런 창구 자체가 아예 없었고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식무 유니폼도 팔고, 식모라는 개념이 진짜 우리나라 그 옛날에 있던 유니폼을 팔아요. 마트에 가면.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가 상위 10%에서 맥시멈 20%가 사회 전체를 이끄는 사회이기 때문에 빈부격차 문제는 너무나 태생적인 것이었고, 사람들은 사실 빈부격차 때문에 시위를 일으켰지만 시위가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더욱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고, IMF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할 정도로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고 7%가 넘어요. 2024년도에는 거의 8%가 넘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데, 빈부격차 얘기는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칠레 부자들 하면 이제 그런 엘리트층이죠. 제가 이제 한 친구 집에 간 경우를 보면, 그 친구는 패밀리 네임도 뭐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 불러줘서 갔죠. 저는 부자래도 뭐 하니까 그냥 앞마당이 있고 뭐 집이 있고 큰 개도 한 마리 있고 뭐 그냥 부자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미로처럼 계속 집이, 그러면서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스페인에서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마을 트렁크라고 낡은 트렁크가 하나 있고, 1층과 2층이 있으면 약간 1.5층 그 친구가 미니카를 수집한 게 약간 호환미로식의 하얀 벽에 쭉 미니카가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의 베란다를 갔더니 막 뭔가 숲이 쫙 펼쳐지는데 이제 그게 다 이 친구 땅이라는 거죠. 어지간히 사는 집에 가면 집에 수영장도 있고, 약간 그런 귀족 개념이 아직도 있죠. 암묵적 계급사회죠. 모두가 아는 계급사회.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왔던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칠레 가톨릭 대학교는 나름 이제 스페인어권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학교의 시설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강의하는 법, 또 배울 겸, 또 다른 동료 교수들 만날 겸 교수학습센터 강의를 거의 다 들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와 어떤 그룹에 속하게 돼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친구 그룹이 있어요. 이제 칠레 친구들은 생일에 다 집으로 초대하고 하거든요. 이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시면 아파트가 한국 같은 대단위 단지가 아니라 건물 하나하나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경비가 꼭, 왜냐하면 이제 거기 워낙 도둑도 많고 이래서 꼭 경비실을 통과해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제 경비가 뭐 미노 프레디, 뭐 크리스티나
이제 내가 누구다 이름을 말하면 이 이름을 말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한 제스처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의 성씨가 에라수리스라고 여러분 와인 상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귀족 패밀리 네임인데 이 친구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에라수리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비가 저한테 알려주는 태도가 세뇨 에라수리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동양 여자고 혼자 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해준 제스처죠. 제가 학교의 동료 교수들이 다 그런 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긍휼히 보고 이제 저를 도와주고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 무시하지 말아라야 약간 사인이었겠죠.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계급이 없어요. 칠레에 사시는 동포들은 대사관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기업 주재원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인촌에서 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교민의 수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 뭘 파니 이렇게 많이 물어요. 제가 칠레에서 공항에서 제일 처음 들은 질문이 깨벤데스도 너 뭘 팔아? 라는 질문이었어요. 뭘 하니라고 묻기 전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 대사관에서 근무하니? 아니? 그럼 너 뭘 팔아?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민 역사가 비교적 짧고 많지가 않으니까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뭘 파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난데없이 그것도 굉장히 명문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니까 잘 안 믿죠. 거기서 뭐 조교하니, 뭐 공부하니, 뭐 비서하니 그런 질문을 굉장히 글쎄요 그냥 걔네들은 인종차별적인 질문인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칠레는 나라가 너무 길잖아요. 유통의 문제죠. 과일, 고기 많이 생산되지만 저는 농업이 그렇게 대단한 산업이라는 것을 칠레에서 배웠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지방이나 농촌 생활을 몰랐던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규모가 다르죠. 정말 기업이에요. 대규모 기업이에요. 그냥 닭장에 닭 몇 마리 있는 수준이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뭐 큰 기업은 그렇게 하겠지만 칠레는 정말 철저하게 상업주의에 기반해 있어서 좋은 과일 다 수출합니다. 그래서 칠레 시장에서 파는 과일에는 흠 있는 과일이 많아요. 제가 칠레 여름방학 2월, 한국에 겨울에 와보면 이제 늘 칠레 거봉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봉을 칠레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크고 한 송이가 다 싱싱한 거봉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번 제가 이제 LA에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마트에서 칠레산 복숭아가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한국에도 천도 복숭아, 황도, 백도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작은 살구부터 뭐 여러 종류의 복숭아 종류가 있는데 그게 LA 마트에 쭉 있는데 칠레에서 못 보는 복숭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출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중남미에서는 가장 잘 사는 발전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맛있습니다. 칠레 과일. 정말 맛있어요. 저는 포도의 종류도 그렇게 많다는 걸 칠레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건포도가 제가 어렸을 때 본 건포도는 미제, 레이진 뭐 이런 거였다면 칠레에서는 노란색 건포도. 왜냐면 청포도, 자주색 포도 여러 포도가 많이 있어서 건포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아시아센터 소장님 그 교수님 네 분을 제가 집에 초대했는데 저는 나름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곶감쌈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곶감이 없잖아요. 칠레에는. 칠레에도 말린 복숭아 종류도 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린 자두를 사서 그 안에 후두를 넣어서 이렇게 곶감쌈처럼 한번 대접을 한 적이 있었죠.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뭐 기본적인 과일이 당도가 달라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벌써 3년이나 됐는데도 한국의 다른 과일을 먹으면 좀 밍숭맹숭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 친구들이 장마철이라 그래, 뭐 겨울이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이제 당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달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여름 과일이 풍성하고 달고 이런 시기는 12월, 1월, 2월? 한국의 겨울이 칠레 여름이죠. 겨울 추위를 피하시고 싶다면 겨울에 칠레 여행 가시면 됩니다.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요즘에 이제 리튬이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뭐 휴대폰의 배터리 때문에 관심이 많다 이래서 갑자기 칠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세 나라를 말하고 이제 그런 칠레 북쪽 지역에 아타카마 사막 그 지역에 이제 광산에 리튬이 묻혀 있는 거죠. 거기 구리 광산도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북쪽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시기에 칠레는 그 시기에 이미 뭐 독일, 미국, 영국 이런 유럽 학자들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미 그때부터 광산을 채굴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산업 발전을 시작했다는 모습을 그때 볼 수가 있었어요. 칠레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량 세계 1위, 생산량 세계 2위 해서 지금 요즘에 이제 국유화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칠레가 이제 리튬을 국유화한대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다 뺏어가지고 뭐 나라 거야. 칠레의 국유화 개념은 다 뺏어서 우리 거야, 나라 거야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유명한 칠레에서 리튬 채굴 회사가 SQM하고 알버말하고 두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 두 회사가 각각 2030년, 2033년까지 계약이 있어요. 칠레에서 그 계약 조건을 파기하고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두고 계약 이후에는 국가하고 조인트 벤처 개념으로 함께 개발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아직 국유화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리스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해서 이게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국유화가 결정이 되니까 지금 국유화가 이미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고 조금 기다려봐야 하고, 칠레가 구리도 엄청난 수출국인데 1970년대에 코델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구리를 관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칠레에서 국유화를 할 때에는 이미 뭐 구리나 리튬은 칠레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칠레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원은 칠레 국가 소유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채굴, 수출 모든 것은 국가 이득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법으로도 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나 칠레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들여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코델코의 경험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오히려 더 외국 회사들의 투자를 촉진하게 된 거죠. 리튬 국유화도 지금은 SQM하고 알버말하고 두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면 국가가 조인트 벤처 개념으로 참여해서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칠레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어떤 결정이 나는지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걱정할 것은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두 회사만 참여하고 있다면 이제 오히려 국가가 함께 국가의 컨트롤을 더 확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30년, 2033년까지 계약인데 좀 기다려야겠죠? 시간 개념이 좀 우리랑 다르죠.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